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제2주차 강의에서는 근세 한국 정치 사상사의 건국기와 통치사상 수정기의 대표적 주자학파로서 정도전과 이황의 정치사상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두에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조선조 전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역대 군주의 계보와 근세 한국 정치 사상사의 시대 구분에 대해서 강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제3주차에서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한국이 당면한 위기를 주자학적 유학의 정치 이념으로 극복하고자 했던 17세기 송시열의 정치사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송시열의 정치사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제1차 시에서는 17세기 정치사회적 상황과 사상적 동향에 대해서 먼저 강의하고자 합니다. 16세기 마지막 10년과 17세기 전반은 한국 민족에게는 위기와 굴욕의 역사적 시련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1592년에서 1598년에 이르는 7년에 걸친 임진왜란은 인명과 재산상의 유리는 말할 것도 없고 무수한 귀중한 문화재의 손실을 가져옴으로써 한국 민족이 그때까지 겪은 최악의 민족적 시련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진왜란 시기 한국의 평안도와 함경도의 일부를 제외한 전 국토가 유린당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입은 피해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끝나서도 집권층과 관료들은 임진왜란 초래에 대한 치열한 반성 없이 여전히 권력투쟁에 몰두했습니다. 여기에 혼란한 정치를 바로잡겠다는 소위 반정을 명분으로 유능한 광해군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한 1623년의 인조반정은 바른 정치로 되돌리기는커녕 내정개혁을 외면한 것이었고 국제정세의 변동에 대한 무지로 말미암아 반정이 아닌 오히려 부정, 즉 잘못된 것으로 되돌리는 결과를 낳았을 뿐이었습니다. 더욱이 1624년에는 인조 반정에 공이 있는 신하들 사이에 권력 배분을 둘러싼 내분으로 인해서 이괄의 난이 일어나 국방력을 자체 소모하였을 뿐 아니라 임진왜란 이후 명나라에 의한 대외적 핍박까지 받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아울러 17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임진왜란 당시 구원병 파병에 대한 보훈의 구실 아래 조선에 대한 명나라의 핍박이 더욱 심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명나라로부터의 지속적인 핍박과 동시에 1627년 만주독이 세운 청나라가 침입한 정묘호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조정은 9년간이나 이에 대한 대비책을 소홀히 하고 정치적 투쟁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1636년 병자호란을 당하여 남한산성 아래에서 인조가 청나라 왕에게 항복하는 조선조 건국 이래 최대의 민족적 치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후 중국 대륙에서의 명나라와 청나라의 지배 세력 교체와 함께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횡포는 17세기 전 기간은 물론 19세기 말까지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명나라와의 관계에서 일반적 예의 규범이었던 군신의 예는 물론 조공으로 바치는 각종 물품과 군사 파병 이외에도 조선의 군주 및 신하의 자제를 인질로 보내거나 왕실의 여자아이를 청나라에 보내도록 강요당함으로써 당시 한민족의 민족 감정을 심하게 자극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조선조 내부에서 대내외적인 정치 노선에 대한 자기 반성을 촉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동시에
조선의 정치인과 정치 사상가들로 하여금 어떠한 대내의 정책 노선을 취할 것이냐에 관해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특히 대외정책적 측면에서 청나라에게 당한 굴욕에 대한 복수심에서 무력 증강을 통해 북벌, 즉 청나라를 정벌하자는 데 주력할 것이냐, 아니면 중국 대륙에서 청나라의 등장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에 적응할 것이냐, 또 그렇지 않으면 청나라 세력을 인정하되 민족 자존성 회복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국내 개혁책을 추구할 것이냐 등 대체로 세 가지 정치 노선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제1노선으로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그리고 그 이후에 조선이 청나라에게 당한 굴욕에 대한 대응으로 북벌을 주장하고 그것을 추진한 사람들은 청나라와의 공존을 반대하는 소위 척화파와 병자호란 뒤에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갔었던 인물, 그리고 그 후예이거나 제자들이었습니다. 여기 즉 제1노선에 속하는 사람으로는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가다 돌아와서 제17대 효종으로 즉위했던 복림대군을 비롯해서 김상원과 그의 손자 김수항, 그리고 신익성 등 소위 척화오신과 우리가 이번 주 제3주차에서 다루는 송시열과 송준길 등이며, 이들의 대외 질서에 대한 인식은 한족 정권인 명나라를 숭상하고 비한족 정권인 청나라를 배척하는 숭명배청, 즉 명나라를 숭상하고 청나라를 배척하지 않은 숭명배청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청나라에 대한 복수와 배척에는 매우 적극적이었지만 참된 의미의 민족적 자각의식이나 국가 이익의 추구보다는 중국 한족의 문화를 숭상하고 한족의 국가를 섬기는 것이 국익에 이롭다는 이른바 모화 사대주의적 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국제질서관, 다시 말해서 국제질서에 관한 인식에서 그들은 숭명 사대주의를 추구하였으며, 사상적으로는 주자학적 정치 이념을 철저히 신봉하고 이를 강화하자는 입장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제2노선은 병자호란이 발생했을 당시 청나라와의 대결보다는 화의, 즉 화해할 것을 주장한 소위 강화론으로서 중국 대륙의 신흥 세력인 청나라를 인정하고 청나라와의 새로운 국제관계 구축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노선이었습니다. 이러한 제2노선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인물들로는 김리우, 최명길, 홍서봉 등이 있었으며, 인조 반정의 주역으로서 반정 후에 막대한 포상을 받아서 집권 관료 세력이 되었던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획득한 기득권 유지의 필요상 안정적 대외 관계가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명나라 대신 청나라의 중국 대륙 지배라는 현실을 인정했던 현실주의적 대외관을 지니게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제2노선에 속한 인물들은 국내 정치적 측면에 있어서는 장기간의 집권으로 얻었던 기득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욕구로 인해서 기존의 구질서를 고수하려는 보수적 태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점은 이 제2노선에 속한 사람들이 병자호란 후에 민생의 피폐를 구제하기 위하여 확대하고 그 실시가 필요했던 대동법, 즉 지방에서 중앙정부에 바치는 공물을 지역 특산물이 아닌 쌀로 대신하게 하는 그 대동법, 납세제도에 반대하거나
그 시행에 아주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노선 또 제2노선에 이어서 제3노선은 병자호란을 수습한 주체는 아니었지만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에 의한 중국 대륙 지배의 현실적인 불가피성을 인식하고 청나라와의 화해를 주장하면서 대내적으로는 민생의 안정과 사회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국력의 신장을 꾀하려 했던 자주적 개혁파의 노선이었습니다. 김육, 조익, 신호, 그리고 박세당 등이 이러한 제3노선에 속하는 인물들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대외정책적으로는 숙명사대주의에 반대하였고 사상적으로는 주자학적 정치 이념에 회의적이거나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시에서는 송시열이 활동했던 17세기 당시의 시대 상황과 그 사상적 동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